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경매 관련한 쟁점들 조금 더 보셔야 돼요. 해서, 지금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앞에 있는 절차부터 다시 갑시다. 자, 제일 먼저,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돈 받을 게 있고, 그래서, 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팔아서 내가 채권에 회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요,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당할 거냐, 배당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게 배당 요구. 그래서 이건 사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다라고 항상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이 있으면 제 선수위가 결정합니다. 가장 위에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가 완료가 됐을 때. 한편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다? 전세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세권자가 이슈가 될 텐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액이 4억 정도다라고 전제하고 전세금이 2억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경매 신청이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을 때 배당 요구를 만약에 했다. 다시 갑시다.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낙찰 받는 사람은 깔끔한 물건을 4억짜리를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최저 매각 가격을 법원에서는 아마 얼마 4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권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걸 감안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4억이 아니라 2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권리에 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떠안게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참작을 해서 더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보증 제공하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요,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세권을 떠안는 상태에서 앞에 사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 신청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뭐 2억 1,000을 쓸 수도 있고 2억 2천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매수 신청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발표를 해요.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누가 3등이다 등등등. 근데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슬아슬 떨어졌던 의미가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1등 낙찰한 사람이 누구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상태에서 일단 판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판사한테 보내게 돼요. 그럼 판사는 매각 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확인할 게, 이 사람이 전 입찰에서 참여했다가 1등 했다가 나가리가 됐던, 소위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아서 나가리가 됐으면 그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뭘 할 것이다? 최고가 매수 신고일을 지금 낙찰받을 사람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가 잘못 결정됐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입찰했는데 나보다 선순위로 더 높은 금액을 썼던 애가 지난번에 유찰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즉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지금 멋대로 항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각 대금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혹은 유가 증권을 공탁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1순위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내쓴 사람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다?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까 봤던 얘기이고요. 하나 더 남아있는 주제가 매각에 따른 권리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민법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6개예요. 6개의 이 권리가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라는 또는 경매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랑 거의 비슷한 게 근저당권, 저당권이랑 또 비슷한 권리가 담보 가등기, 다 같은 거로 보시면 돼. 얘 셋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공매 부칙에 사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어려운 게 가압류 등기인데요. 이것도 일반 민간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 등기. 가압류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용어이고 전혀 낯선 용어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자, 사안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을이 돈을 꽂았다가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을이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자,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라? 대여금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뭘 붙일 수 있다? 경매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제 경매 신청할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을이라는 사람이 갑수의 부동산을 찾아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갑이 법을 좀 알면은요, 을이 만약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기가 소송 지르가 빠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부동산을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소송 진행되는 과정에 부동산을 다 팔아버린다고. 팔아버리게 되면 승소해봤자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어요. 승소를 해서 법원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을 해줘봤자 아니 경매를 붙일 물건이 없다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뭘 먼저 한다고요? 소송 들게 빠져 보이면은 먼저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해봤자 을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갑의 을의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이때 같이 가압류 신청이라는 걸 해요. 가압류 신청.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돈을 갚아라. 법원에서는 판사님, 갑이 나한테 돈을 갚아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도 한다고요? 가압류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요거를 봐요. 얘가 승소하게 되면은 요거 경매 붙여야 되는데 갑이 팔면 안 되겠다라고 형식적인 요건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승소하면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못 팔아먹게 경고하는 거. 그러면 이제 가압류 신청했으면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가압류 등기라는 것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야야, 저거 X부동산 함부로 못 팔게 가압류 등기해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신청했으면 일정한 요건에서 이 부동산에 뭐가 붙어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이 붙게 돼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을 상대로 누가 돈을 갚아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갑은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의 가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갑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현재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만약 돼 있다고 했을 때 갑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지 거니까. 자,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아니, 팔아먹을 수 있죠. 담보가등기, 아까 저당권이랑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저당권 유사하니까 담보가등기 설정되어 있을 때 갑은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다. 근데 산 사람이 다 떠안아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를 다 떠안아야 돼. 자, 다시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본론. 돈을 지금 받겠다고 해서 본원소송을 제기하고 중간에 마음대로 파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서 X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라고요. 그러면 등기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어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가압류 신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고 확률상 이게 소송이 진행되거나 또는 소송이 끝났는데 아직 경매가 안 이루어진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다고. 저당권도 팔 수 있고 근저당권 팔 수 있고 담보가등기 있어도 팔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그 위험을 떠안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팔 수 있어요. 단 만약에 이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이 샀다고 하십시다. 소유권 이전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은 일단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등기 넘겨오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리고 민법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 병이 알아. 얘가 지금 소송 당하고 있다는 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경매 붙여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소송 지면은. 그래서 살 수 있어. 금매로 싸게. 병은 살 수 있다고요. 자,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이 돈을 을한테 안 갚아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요.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등기 후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요거 다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또는 경매가 진행 중이다. 사는 사람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고 해라. 근데 제가 병이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가액이 만 1억짜리야. 근데 경매에 넘어가면 여차저차해서 대충 6, 7천 원 떨어질 우려가 있어. 그래서 갑이 8천만 나 다오. 너 2천 먹어라. 싸게 줄게. 갑의 입장은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단, 갑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시켜주면은 돈을 갚아서 정리를 해주면은 나도 좋고 매도인도 좋고 경매에 넘어가서 훨씬 6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낙찰돼서 5천 날리는 것보다 갑의 입장에서 1억짜리인데 2천 손해 보더라도 차라리 2천 남는 거냐. 경매로 넘기는 건 나으니까.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을 중개업하실 때 이런 물건이 나와요. 물건이 나온다고. 가압류가 돼서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까봐 확률상 그러니까 그 불안해서 매도인 우선 판다고. 빨리 뭘 하겠다.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자기도 몇 평을 건지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가압류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문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일단은 어떻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긴 해요. 근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면은 가압류 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라고요? 말소 대상이 된다고요. 말소가 된다는 게 등기가 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잘못하면 어떻다고요? 개털되는 수가 있는 거야. 씹어도 못 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많이 거래가 돼요. 가압류 등기가 됐는데
경매 나오면 매도인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보니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서 팔아, 사. 나는 금매로 샀으니까 훨씬 싸게 사는 거야. 나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을 받았던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아버려. 그냥 모른 척하고 쌩 까버려. 그러면 이게 경매가 진행돼. 그럼 가압류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뭘 해버린다고요? 말소를 시켜버린다고. 말소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를 취득해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압류 등기라는 표현,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경매에 언제든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 다음에 압류 등기는 지 자체가 세금 안 내고 국가가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압박하는 거야. 압류 등기. 그 얘기는 공매를 언제든지 붙일 수 있다는 얘기야. 세금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러면 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 세금 문제를 정리 안 하면 새로 산 사람은 어떻다고요? 소유권을 또 잃어버리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가압류 등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가압류 등기의 뭐 의미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라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돈 갚아라 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백날 이겨봐봤자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고. 얘가 부동산을 먼저 팔아버리면. 소송 이겨놓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럼 무슨 판결문 가지고 뭐해?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이겼지 이렇게 흐뭇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뭘 한다고요?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나중에 등기법은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 틀려요.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다고. 그럼 법원에서 형식 요건을 봐서 혹시 승소를 하게 되면 못 팔게 하고자 하는 의미구나.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해. 그럼 등기소에서 X부동산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해줘.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가압류 등기를 다 된 상태야. 근데 얘한테는 예를 들어서 을이 돈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을은 지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돈 꽂은 게 없네.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또는 대형 돈 꽂았다는 걸 입증을 못 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한들 병이 샀다고 하십시다. 그럼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을이 소송이 져버리면은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경매를 붙이려면 뭘 한다고 했어요? 판결서, 정본 등을 첨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경매 못 붙이면 병은 그냥 깔끔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채권자가 승소를 했을 때 강제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해두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경매 또는 공매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아까 우리 경매 신청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서 이거 경매 진행 중이다, 경매가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이제 경매가 곧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고, 경고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런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등기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혹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6개의 권리 중에서 등기부에 권리된 등기 이 6개 중에 어느 하나 또는 2개, 3개, 4개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에 X부동산에 보니까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합시다.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세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 등기 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내가 사게 됐을 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 이 중에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혹시 이 물건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얘를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낙찰 받은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알아야지 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입찰 금액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별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경매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야,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알겠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경매와 관련된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 6개를 무조건 찾아봐야 돼.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말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된다? 이 6개 중에 가장 선순위 권리.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전세권 있고요. 2번이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하십시다. 그럼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전세권이 무슨 전세권이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 이건 담보가 등기가 되는 거죠. 아니,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6개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1번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니에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고 6개 중에 하나가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담보가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갑소유 X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저당권, 자, 두 번째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담보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 네 번째가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압류 등기란 지자체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경매가 진행되는 순간에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경매가 나중에 진행이 돼 버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어떻다? 모두 소멸한다. 낙찰 받는 사람은 내가 입찰을 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봐야 된다고. 내가 또 안을 권리가 뭔지 또는 모두 소멸하는 건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이름하여 말소 기준 권리. 누가 경매를 신청하면 중요치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제일 위에 있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리, 이것 중에서 그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자본시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 알면 유치극치야. 근데 경매 파트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가 솔직히 뭔지도 모르고, 압류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가압류 등기는 뭔지 더더욱 모르고, 아까 설명드렸을 때 알 것 같은데 좀 이따 돌아오면 다시 기억 안 나고, 그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일단은 경매에서 지금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은 뭐냐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혹시 또 저당권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낙찰 받았는데 또 경매 계획결정 등기 사례 또 경매가 넘어간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서 6개예요. 경매와 관련된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저당권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동산이 낙찰이 됐잖아요. 내가 3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다 지워버린다고. 이 지운다는 건 깔끔한 물건 나는 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세권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당권 빼고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나가리. 나가리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리. 설령 뒤에 있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도 나가리 소멸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리 시켜버린다는 얘기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애들은 저당권자 돈 받을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 권리자, 압류한 사람 돈 받을 권리 있잖아요. 그럼 돈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경매가 진행돼버리면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해버린다고. 아, 그래야지 경매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 내가 이번 딱 낙찰 받았어. 근데 다음 달 또 경매가 또 들어와. 웃기잖아요. 그럼 아무도 경매에 참여 안 하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줄 것이냐. 기준이 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6개 계속 반복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소의 X 부동산에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보니까 권리를 분석해 보니까 전세권이 제일 선순위에 있어. 그리고 임차권이 하나가 있어. 임차권.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임차권 등기가 돼서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당권이 있어. 네 번째가 예를 들어서 담보가등기가 있어. 그럼 경매가 진행된다 하십시다. 그럼 말소 기준권리는 뭐가 되는 거야? 3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 그럼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떠 안아야 돼. 그거 감안해서 입찰액을 써야 된다고. 그죠? 떠 안아야 되니까. 1번, 2번이 만약에 저당권 밑에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1번 저당권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데 다 나가리가 된다고요. 임차권하고 좀 받을 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위를 봐야 돼, 순위. 이게 나가리 시키는 기준점이 뭐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3번 저당권이 있어요. 경매가 진행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번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말소 기준 권리부터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알면은 진짜 이거 1분만 봐도 다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개념을 정확히 안 잡으면은 이거 볼 때마다 그냥 그냥 내가 학원 안 다니려고 저 새끼가 그냥 시험 쉽다고 얘기해갖고 합격할 수 있다고 개뻥 쳐갖고 내가 나 미치겠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 뭔지 두려워. 담보가등기가 뭔지, 근저당권이 뭔지, 압류등기가 뭔지, 가압류등기가 뭔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뭔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벌벌벌 떠는 거야. 나 가압류 되게 싫은데, 가등기 되게 싫은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문 몇 개만 체크해 드릴 텐데 이건 다 볼 게 아니라 이 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잡으면은 나중에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할 때 훨씬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시간 좀 할애하도록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것만 잡으면 민법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 저당권 파트 나오면 와우, 이게 빨리 경매를 해야 될 텐데 요거 막 기다려. 경매 왜 안 하지? 경매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문제 보면 저당권 파트에서 24회대가 나와. 새끼들 자주 좀 내지 이런 걸 왜 자꾸 적게 내고 지랄이야? 깔끔한데. 그래서 이게 민법상 물권이라는 개념과 연동이 되면서 잘 모르니까 저당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저당권은 더더욱 모르겠고 담보가등기는 더더욱 모르겠고 압류등기는 뭔지 모르겠고 가압류는 더더욱 모르겠고 경매 개시결 뭔지도 모르는데 얘들 줄을 세우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권리는 뭐라고요? 경매와 관련된 권리라는 얘기예요. 낙찰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경매가 들어오는데 내가 낙찰 받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 뒤에 나가리 시킬 수 있고 한 게 뭐냐. 그래서 6개. 그럼 이제 살 붙여 가볼까요? 자, 지금요, 등기,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만 잡으면 나머지 줄줄줄 풀려. 자,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결식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말소 여부, 말소가 되는 거. 말소 기준 권리,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 자체가 어떻다? 말소가,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가 된다. 그 밑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이 있으면 소멸하게 된다. 내가 돈 내면 제가 저당권 밑에 있던 것들은 무조건 소멸해. 그래서 그거 하나 봐야겠다. 혹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손해를 불문하고 무조건 말소됩니다. 저당권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손해를 불문하고 무조건 말소가 된다고. 왜? 가장 높거나 가장 높은 것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말소가 된다고. 아니, 뭔 소리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1번 저당권이 있다고 치고요. 한 5번쯤에 저당권이 있다고 치자고.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5번 저당권도 소멸하죠? 1번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면은 경매만 있으면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자체로 다 소멸하게 된다. 왜? 그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거나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면 담보 가등기 위치가 어디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세 번째, 근저당권 등기도 경매만 진행되면 무조건 위치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얘들의 순서가 어디든 간에 제일 높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거 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다 소멸한다. 그 얘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매각하고 소멸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뭐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경매하면 무조건 위치를 불문하고 어떻다 소멸한다. 담보 가등기도 위치를 불문하고 어떻다 경매가 있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낙찰 받은 사람이 또 안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이 만약에 1순위라고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2순위가 저당권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누가 경매 신청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가압류 등기 안 하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압류 등기 안 하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건 중간에 팔아쳐먹을까 봐 그런 거고 그냥 용감하게 가압류 신청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 또 부동산이 많아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면 경매가 진행한 말소 기준 권리 얘기는 뭐가 돼요? 저당권과 그 밑에 것들. 그 얘기는 낙찰받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임차권은 떠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참여할 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다음에 해야지.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나는 1등 할 거야. 남들 9억, 9억, 1천, 8억, 9천 쓸 때 90억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지. 그죠? 그게 이제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뭐 경매 학원 이런 데 뭘 설명을 하고 지랄이야. 그냥 20분이면 끝날 얘기를. 이걸 커리큘럼을 이제 막 사례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개소리들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다고요. 어떤 분들이 그거 물어보던데, 이 학원을 다니면 경매도 할 수 있냐. 하여튼 머리만 계속 굴려, 대가리만 굴려.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아니, 직접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로댕이 죽은 이유, 로댕. 우리나라에서 가칭 오댕이로 불렸던 그 아이. 덴뿌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다 죽었잖아요.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 접하게 되면 개 짜증이 나요. 계속 생각만 해. 계속 생각만. 그냥 단순해요. 경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소 기준 권리 분석 얼마나 하는 이 싸움이에요. 실제 경매에 있어서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는 필드에 얼마나 뛰를 수 있느냐 이 싸움이야. 낙찰을 받았고 집 개조해서 팔아쳐먹을 때 인테리어 업자 좋은 능력 있는 애하고 싸게 계약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경매 능력이지. 무슨 이걸 권리 분석을 하고.
말을 거창하게 해서 이 얘기가 권리 분석 전부예요. 말소 기준 권리 찾아내는 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찾아내게 되면은, 자, 낙찰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해서 경매 진행되면 요거부터 소멸하니까 어떻다? 요거 찾아내는 게 기술이고,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 자기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요거 유치권 요거 나와있구나. 유치권은 우리 이제 민법 할 때 공부하는데, 지금 나머지 권리는 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돼요.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예요. 돈을 안 갚을 때, 내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고다는 사람인데,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 지어주면 5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내 돈을 처벌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나중에 민법 공부하십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건물 완성했는데 돈 줄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면 키를 안 주면서 돈 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유치권은 뭐라고요? 점유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야. 등기부를 뒤지게 봐봤자 어떻다? 유치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가 말소가 되는 거지 등기 안 된 권리가 말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 참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무적으로는 유치권이 있나 없나가 제일 포인트예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온다고. 가서 쭈그려 앉아 봐야 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가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매는 몸으로 뛴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권리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좋네. 그럼 이제 요 낙찰 받으면 얼마 괜찮. 이지라사가 나중에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 버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목적물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에도 불구하고 다 소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제일 문제예요. 유치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증할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이 없다는 걸 거꾸로 입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갑자기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고. 대단히 골치 아파져요. 현실적으로. 또 법적으로 유치권 입증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거 낙찰 받았는데 소송하느라고 자기가 이겨서 물건 찾아오더라고 소송하느라고 또 몇 년, 1년, 2개월, 뭐 1년, 몇 개월 또는 몇 개월씩 걸린다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경매 물건은 제일 무서운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미쳐버리는 거죠. 특히 유치권은 조폭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특히 큰 물건일 경우. 그래서 제가 전에 뭐 교육하다가 어떤 좀 큰 그룹에서 하는 교육이었는데 하여튼 부동산 관련한 교육 그룹 대단히 큰 데였는데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박무가 애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큰 회사였는데, 부회장님을 봤는데 조폭입니다. 제가 사람 보면서 이제 깐족거리고 인생 뭐 위아래 없이 살아왔는데, 사람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눈을 깔게 된 게 처음이었어요. 조폭이래, 나중에 보면. 근데 와, 틀려요, 그거는. 아니, 건들거리지도 않고 아주 정중하시고 아주 그냥 깔끔한 분이에요. 외관상. 근데 눈빛이 틀려요. 진짜로. 사람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조폭이시라고. 아,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길 잘했구나. 조폭한테 괜히 뭐 깐죽대다가 싸대기 맞으면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자, 유치권이 제일 무섭다.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전세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이 전세권, 그 다음에 2번이 저당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이 저당권, 2번이 전세권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뒤에 전세권은 돈을 지가 받든 못 받든 별개의 문제로 지가 나로이 가반대 가서 돈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소멸한 낙찰 받는 사람은 나는 깔끔해. 근데 전세권이 위에 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요? 저당권. 그렇죠?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떠 안아야 돼요. 내가. 입찰에 참여는 내가 떠 안아야 된다고.
그걸 감안해서 전세자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무조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전부를 변제를 받든 못 받든. 다시 이 경우에서 지금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전세금 받을 게 2억인데 이 부동산이 1억 9천에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내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요. 내가 1억 9천을 내게 되면.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니까.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전세권 1순위야. 전세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에 종기를 정해준다고 그랬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배당 요구에 종기를 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놈 집구석 뭐 경매 넘어가고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혹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세요? 아까 배당 요구 공부하셨잖아.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 수 있다고. 근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전액 변제를 못 받더라도 다 나가야 된다. 왜?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그래서 실제 이슈는 이거예요. 거의 여기까지는 사실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아주셔야 돼.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는 시험과는 무관하게 알긴 알아야 돼. 이건 뭐 좀 우리가 합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몇 개 또 아는 것도 가끔 있어야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너무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맞다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땄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어디 가서. 경매할 때, 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네. 그러면 매각을 무조건 소멸하는 거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대답하지 마시고, 다 아는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잖아. 그럼 소멸하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해. 이걸 다 외워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부르고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전세권 위에 있네. 잠깐만 전세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전액 변제를 못 받아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설령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럼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에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싶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요? 저당권이라니까.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 뭔 소리인지 별개의 문제예요? 말소 기준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세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건 그건 말소 기준 권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세권 두 가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요. 그 다음 배당 요구를 해도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요 정도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번 회차는 지문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드렸고, 요거 나중에 한번 이수란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 잠시 끝났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